저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입관을 마치셨다는 걸. 오빠는 완장을 차고 서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왜 이제 왔어?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칠순 때요. 그날 오빠는 일이 있다고 안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장례식장에 없었습니다. 연락을 못 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빠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임종을 알게 된 건 옆집 아주머니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혜수가 아버지 오늘 새벽 가셨대. 너 알고 있니? 저는 그 문자를 버스 안에서 받았어요. 출근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채로 한 정거장을 그냥 지나쳤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빈소는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오빠 부부가 상조 안장을 차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왔어?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 칠순 때요. 그날 오빠는 일 있다고 안 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오빠와 제대로 눈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일주일 뒤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아버지 유품 정리하러 와. 저는 토요일에 고향 집에 갔습니다. 오빠 부부가 먼저 와 있었어요. 거실에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물건들이 이미 분류가 돼 있었어요. 언제 왔어요? 어제. 제가 모르는 하루가 이 집에 있었습니다. 오빠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유 원장이야. 변호사 통해서 공증된 거.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A4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읽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집은 오빠, 예금은 오빠, 아버지가 30년 동안 부어온 보험도 오빠. 저한테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딸 김혜숙에게는 별도로 전달한다. 별도로 전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빠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도 몰라. 변호사가 그렇게 썼대. 아버지 전화한테 뭘 남기셨는지 오빠가 모른다고요? 몰라. 저는 오빠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같이 자란 오빠 맞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별도로 전달한다. 아버지, 저한테 뭘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유언장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저는 김혜숙, 올해 62입니다. 오빠는 저보다 4살 위에요. 어릴 때부터 오빠는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는 충청도 시골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문 열고 밤 9시에 닫으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빠는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학비를 다 대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읍내 공장에 다녔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동안 아버지 가게는 제가 주말마다 도왔습니다. 아버지 병원도 제가 데려갔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간호도 제가 했어요. 오빠가 내려온 건 명절 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서운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도요. 유언장을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혜숙 씨, 아버님께서 별도로 남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찾아오시겠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혜숙.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입금일이 1987년이었습니다. 제가 공장에 다니기 시작한 해였어요. 이게 뭔가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따님 몰래 35년간 부어오신 적금입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차에 타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35년. 제가 공장 다니던 날부터
오빠 학비 되던 그 해부터 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돈을 넣고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빠지고. 여러분, 이 통장을 보셨다면 어떤 감정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1987년 3월 첫 입금 10,000원. 그 시절 10,000원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아버지 철물점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되던 때였습니다. 1991년 오빠 대학교 3학년. 입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해 아버지 가게가 잠깐 어려웠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도 끊기지 않았어요. 1997년 IMF. 그 해 입금 내역이 딱 2달 빠져 있었습니다. 2달만요. 2003년 제가 결혼한 해 그 달에 입금액이 갑자기 3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원래 금액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생각났습니다. 그 해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실까봐요. 아버지가 아셨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달에 아버지는 입금액을 3배로 올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다음날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통장 알고 있었어?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무슨 통장? 내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 35년 된 거. 또 침묵. 몰랐어.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빠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몰랐다고 한 건데 왜 목소리가 떨렸을까요? 그 주에 저는 아버지 옛가게 자리에 가봤습니다. 철물점은 없어지고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어요. 옆에 70대 할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단골이었던 박씨 어르신이었어요. 예숙이구나. 아이고, 아버지 가셨다는 말 들었다. 많이 힘들제? 저는 인사를 드리다가 물었어요. 어르신, 아버지 가게 힘들었던 때. 혹시 기억하세요? IMF 때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그때 내 아버지 많이 힘들었지. 근데 있잖아, 예수가. 어르신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뭘 파셨는지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파신 게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박씨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IMF 때 가게 문을 3달 닫았거든. 근데 그냥 집에 있지를 않더라고. 새벽마다 어디 가는 거야. 내가 하루는 따라가 봤어. 어르신이 잠깐 멈추셨어요. 시장 입구에서 리어카 끌고 폐지 줍고 계시더라고. 김 사장이 철물점 하시던 분이 저는 숨을 못 쉬었어요. 3달 동안 새벽마다 폐지 주우셔서 돈 모아서 다시 가게 열으셨어. 그리고 내한테 절대 혜숙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저는 어르신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아버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집에 와서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1997년. 빠진 2달. 그 2달은 폐지 팔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도 아버지는 3번째 달에 다시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오빠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IMF 때 폐지 주신 거 알았어. 이번엔 침묵이 더 길었어요. 알았어. 언제부터? 그때 내려갔다가 새벽에 봤어. 그래서 뭘? 저는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뭘이 뭐야? 아버지가 폐지 주우신 걸 봤으면 뭔가 해드려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그때 힘들었어. 오빠는 그때 서울에서 아파트 샀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오빠가 그날 새벽에 아버지를 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오빠가 실제로 그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은 오빠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오빠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그러다 어머니 기일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성묘를 갔어요.
아버지 묘 옆에 어머니 묘가 있거든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오빠였습니다. 말없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둘이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통장 사실 나 알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셨거든. 10년 전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오빠가 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말래. 내가 알면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받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개수가 나 아버지한테 진짜 미안한 게 있어. 뭔데? 너 공장 다닐 때,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용돈 더 달라고 했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화내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씀하셨어. 오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개숙이 공장 첫 월급 탔다. 그 돈으로 아버지 내복 사줬다더라. 너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용돈은 줄 수 없다. 저는 기억이 났어요. 22살. 첫 월급 받고 읍내 시장에서 아버지 내복 샀습니다. 그게 아버지한테 그런 의미였는지 몰랐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그때부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오빠가 왜 나한테 미안해? 아버지 학비 다 써드리고 용돈 더 달라고 하고 나는 서울 갔는데 넌 여기서 공장 다니면서 아버지 옆에 있었잖아.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당연한 게 아니잖아. 두 사람이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 가족한테 아직 못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성묘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오빠가 소주를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개수가 유 원장 말이야. 응. 내가 부탁했어. 아버지한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뭐? 재산을 나한테 다 넘기고 너한테는 통장만 주시라고. 내가 요청했어.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왜?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알아? 저는 사실 아직 정확한 금액을 확인 안 했었어요. 전부 세어보니까 1억 4천만 원이야. 35년치. 저는 숫자를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시장 철물점에서 새벽 폐지 리어카에서 매달 빠지지 않고 아버지가 35년 동안 모은 숫자였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집이랑 예금은 나한테 왔는데 집은 재개발 들어가서 보상금 나오면 얼마 안 남아. 예금도 어머니 병원비 내고 나면 별거 없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남은 재산보다 통장이 더 클 수 있다고. 재산은 내가 받고 통장은 혜숙이한테 줘야 한다고. 저는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한 거야? 응. 왜? 오빠가 소주잔을 내려놨어요. 아버지가 35년 동안 넣으셨는데 그게 너한테 가야지. 내가 가져가면 안 되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오빠가 연락 안 했을 때, 유언장 받았을 때 저는 오빠를 오해했습니다. 오빠, 장례식 때 왜 연락 안 했어? 오빠 표정이 굳었어요.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올케가 너랑 재산 문제로 복잡해진다고. 나중에 연락하자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내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나는 재산 바란 적 없어. 가라. 아버지 임종에 있고 싶었어. 그게 다야.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진짜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오빠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빠가 제대로 사과했어요. 30년 만에요. 여러분이라면 오빠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통장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건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살던 집 마루에 앉아서 통장을 펼쳤어요.
그 집이 재개발로 곧 없어지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와 보고 싶었습니다. 1987년 3월 5일. 만원. 저는 그날이 뭔 날인지 기억해요. 공장에 첫 출근한 날이에요. 아버지가 그날 새벽에 저 도시락 싸주셨어요. 계란 프라이 2개 넣어서요.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으셨는데 버스 오니까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손 한번 안 잡아주시고요. 근데 그날 바로 통장을 만드셨어요. 제 이름으로요. 마지막 입금일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계시면서도 넣으셨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원이었습니다. 처음이랑 똑같이요. 저는 그 페이지에서 통장을 덮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왜 그러셨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편지가 나왔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혜수가, 이 통장 내 거야.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쓰라고 했는데 너는 안 받을 거 아는 아버지는 죽은 다음에 주기로 했다. 공장 첫날 버스 태워보내고 집에 와서 아버지 혼자 많이 울었다. 미안해서 오빠 학비 된다고 너는 진학도 못 시켰고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이 돈은 보상이 아니야.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고 싶어서 모은 거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있어줘서 그게 아버지한테 제일 큰 거였어. 많이 사랑한다, 혜수가. 저는 그 편지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반쯤 읽다가 마루 바닥에 엎드렸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처럼요. 한참 뒤에 일어나서 마당을 봤어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쓸던 마당이었습니다. 아버지 남학신이 아직 대똘에 있었어요. 저는 그 남학신 옆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은 제 서랍 안에 있어요. 아직 안 썼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아버지 손때가 묻은 것 같아서요. 언젠가는 쓰겠지요. 아버지가 모으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요. 오빠랑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통화해요. 올케하고도 밥 한 번 먹었습니다. 많이 어색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오빠도 사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다 서툰 거였어요. 가족한테 더 서툰 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 오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할 말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돼요. 아버지는 그 목소리 하나에 10,000원씩 모으셨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 이야기를 보는 내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생각나셨나요? 어머니의 손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오래전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있어 주었던 그 누군가가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차려주던 손을, 아무 말 없이 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두던 그 사람을, 내가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눈빛을. 사랑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통장을 만든 날처럼, 어머니가 새벽 찬바람 속에서도 도시락을 싸던 날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셨어요. 그 시절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게 어색한 시대였으니까요. 대신 일을 하셨어요. 대신 참으셨어요. 대신 아무 말 없이 옆에 계셨어요. 그게 그분들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미처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폐지를 주울 때, 어머니가 손이 터도록 빨래를 할 때, 그분들은 그 행동 하나하나로 이렇게 말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단지 그 말을 소리내어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신 분들, 오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뭔가 특별한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들고 이름을 부르세요. 엄마, 아버지. 그 두 글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부모님은 오늘 하루 살아갈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자식의 목소리 한 번이 밥 한 끼보다 더 힘이 됩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부모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건강한지, 밥은 먹었는지, 오늘 하루는 괜찮았는지,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께 아직 못다 한 말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자식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압니다. 여러분이 힘들었던 날도, 여러분이 혼자 울었던 밤도, 여러분이 말 못하고 삼켰던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효도를 못했다고, 더 잘해드릴 걸 그랬다고 그 말 한마디를 왜 못했을까 하고 가슴 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태어나 지금껏 살아온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이미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웃고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님이 바라셨던 전부였으니까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내 자식이어서 고마워. 부모님이 미처 못다 하셨던 말을 오늘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살면서 누군가를 서운하게 했던 일, 더 잘해주지 못했던 기억, 돌아서면 후회되는 말들, 그런 것들이 마음 한켠에 돌처럼 쌓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으로 부모를 해보는 사람들이고, 처음으로 자식을 해보는 사람들이고, 처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서툰 게 당연합니다. 실수한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밥은 드셨나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혼자서 너무 힘드셨던 건 아닌가요? 조용한 눈물 채널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온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